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뇨한 위원장 그야말로 혁신에 아주 올인하고 있는데요. 아주 내용이 신선한 충격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열받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 주도권 뺏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김은경 혁신을 하면 하늘과 땅 사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뇨한 위원장이 연일 여기저기 언론에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비례대표 연령을 30대 정도로 팍 낮춰라. 예. 그리고 친윤들, 윤핵관들에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려놓으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나는 무조건 출마할 거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주시장을 하다가 남양주 시장을 하다가 이재명이 한번 이제 정면으로 충돌해서 이 구속까지 된 바 있는 이 남양주 전 시장이죠. 조강한 본래 이분은 민주당에서 시작했어요. 전북 군산 출신인데 이 조강한 이 전 남양주 시장이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평가하는 인터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했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공매도 오늘부터 금지되어 있잖아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되어 있는데 오늘 주식시장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폭등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살 걸 그랬나? 아니면 아이고 팔기를 잘못했나? 안 팔 걸 등등 이제 반응이 달라질 텐데 관련 보도 내용을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이번 시장을 보는 시각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 우선 공매도 금지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주로 어디에서 대폭 올랐느냐?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주가 폭등을 유도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코스닥의 경우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적극 나선 한 4천억 이상 순매수 하다 보니까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10시 30분 코스피가요. 전날보다 무려 68.50포인트 상승, 급등 2.89%. 그래서 2436.84. 그리고 코스닥은 35.46포인트가 올라서 폭등해서 무려 4.53, 811.51에 10시 30분 현재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코스닥 지수가 워낙 급등하니까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이 사이드카 발동은요. 2020년 6월 이후에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러면 어느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이끌었느냐? 바로 2차 전지주가 되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주에서 대표주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에코프로 주가가 말이죠. 급등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PM도 27.83%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7.7%, 그 다음에 LNF 21.23%, 포스코 홀딩스 15.75% 이런 2차 전지주들이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요. 최근에 왜 이렇게 되느냐? 2차 전지주가 최근에 말이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가 준다. 이렇게 되니까 급락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서 수급이 몰려갖고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3,000원, 코스닥에서 1,300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급락을 해가지고요. 1,300원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300원대로 급락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예. 자, 그래서 저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은요. 공매도 금지로 공매도 잔액이 많은 2차전이나 바이오, 중국 소비 대마주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의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서는 이번 주부터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매도 상위 종목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의 경우는요. 특정 이슈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제일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 반등은
이제는 펀더멘탈로 움직인다. 옳은 얘기죠, 결국. 예, 따라서 단순하게 낙폭이 과대한 데 따른 숏커버 종목은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공매도 금지 얘기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공매도의 시장 교란, 이거는 아주 큰 병폐다. 자,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에 관한 이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가 윤 대통령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는 형사 처벌하고, 그리고 과도한 주가 하락 시에는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법 공매도 세력, 이거는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라, 이런 인식이 윤 대통령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 대응도 상당히 세게 진행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빠른 속도로 이제 뭐 5천 시간도 가까워지시니까, 자, 이뇨환 위원장이 연일 아주 이 센 그 혁신안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뭐 대대적으로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지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대 교체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비례대표만이라도 연령 좀 제한을 줘야 된다. 그래서 30대, 40대로 연령을 제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핵폭탄급 제한을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채널 A 라디오쇼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은, 혁신 위원장이 사견이면은 그게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공론이 되는 것이죠.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대 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 연령을 낮추자. 예, 그래서 이 연령은 40대로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 더 젊은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좀 내려와도 되고, 나이 관계없이 또 똑똑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불만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무대로 뛰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취직금인 교육 문제, 또 일할 때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이런 민생 문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지도부, 친윤, 영남 충진,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요거를 연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채널에 나와서 요 사람들한테 직접 주말에 전화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만 누구한테 했는지는 이 사람들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군지는 이름을 거론했지만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알지 않냐? 장지도가 누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장지도부, 넘버1 김기현 대표, 넘버2 윤재옥 대표, 원내대표, 넘버3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친윤 핵심들, 윤핵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은 얘기 안 하도 국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지금 이제 이 지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한다면, 세 번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이 세 가지의 if,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옳은 얘기죠. 이런 명분, 이런 대의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라. 그리고 어제 전화를 계속 돌렸는데, 결단을 내리라고 여러 명에게 얘기했고,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옳은 얘기죠. 예, 그리고 이번 5일날 부산 내려가서 이제 이준석한테 이제 굉장히 참 서운한 대접을 받고 왔잖아요. 요거 특히 영어로 냉대를 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저에게 영어를 했는데 엄청 섭섭했다. 그리고 자꾸 다르게 너는 외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취급하니까 힘들고 섭섭했다. 나를 너무 모른다. 아주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는 거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이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지가 여론이 지지를 많이 받는 것처럼, 예, 지가 이렇게 창당을 하면 이 보수층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착각 혼란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무지하게 기분 나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랬잖아요. 이건 예의 범절에서 보수의 기본 가치 가장 중요한 예의 범절에서 빵점짜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의 정치적 공감, 철저한 반성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 압박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요, 이준석의 경우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배지를 달기 전에
먼저 제가 주장하신 게 기본적인 사람의 자질을 갖춰라. 더군다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면 당 대표에 걸맞는 이 정치적인 자질, 그렇죠? 이런 성분, 성향 이런 것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정치 이전의 인간의 기본 이 자질과 그리고 이제 능력을 그리고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국 출마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이거 만만치 않은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저는 조국 출마하겠다. 요거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정말 후한무치가 바로 이런 인간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요, 조국을 가지고 내로남불 이렇게 갖고는 안 되고 후한무치, 좀 더 내로남불보다 센 이 네이밍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조국이가 말이죠. 조국의 특징이 뭡니까? 조국의 특징은 이제 방송 다니는 거, 그 다음에 SNS 하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가 결국은 김어준 방송에 오늘 나갔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방송을 타야 이제 말하자면 개딸, 좌파들, 딱 이 지 팬덤들 이게 얼마나 또 이 박수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야 또 후원금도 화끈하게 또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매체도 김어준 방송에 나간 거예요. 왜? 좌파 방송들이 많잖아요. 김어준이가 압도적으로 1등이죠.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야 또 중요한 거. 김어준이가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어준이가 요즘 이 비명들 정리하는데 맨 앞장서서 물갈이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여론조사 딱 해갖고 친명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조작을 하든 말든 뭐 방법론은 어떻게 하든 결론적으로 압도적으로 친명 출마자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도 김어준 방송에 나가야 지지층도 확보되고 후원금도 빨리 받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재명이가 또 장난칠 거 아니에요. 야, 여론조사에서 높은 사람한테 그 지역에서는 정해. 딱 해놓고 조국 지역구를 딱 선정하면 김어준이가 깔아줘야만이 여론조사 곳에서 높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경선에서 1등 했어? 공천 줬어? 고마워. 요렇게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출마를 한다. 요렇게 해서 그러잖아도 조추송이잖아요. 조국, 추미애, 송영길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엄청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드보이들, 박지원이, 정동영이, 천정배, 이 올드보이들을 또 설치고 돌아다니까 정말 민주당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벽도 넘으려면 김어준 방송에 나가야죠. 예. 그래서 나가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 말도 그럴듯하게 잘해요. 이런 이 조국 같은 인간이 결국은 입만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어려운 말을 썼느냐? 예, 어려운 말을 썼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 회복하겠다. 비법률적인 방법. 참, 어려운 한문이잖아요. 비법률적 명예 회복. 예, 그래서 그럼 비법률적인 방법이 뭐예요? 명예 회복 방법이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잖아요. 비법률적이다. 그건 정치적인 것이죠. 정치적인 것, 그럼 출마죠. 예, 그래서 사실상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했느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질문을 받는 거죠. 당연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우리 가족이 도륙났다. 도륙난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 재판에서 도륙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어마어마한 죄. 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 아니에요? 조국이가 이게 법대 교수 맞아요? 이런 인간이 참나. 이런 인간이 그것도 서울법대 교수 참 가관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이 서울법대 교수에 말하자면 이 영입인지 채용이 될 때 거기에 또 어느 뒷배 왜냐하면 아들 딸도 다 서류 조작했는데 이 조국이는 또 그 당시 서울법대 교수할 때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서류들 가짜인지 아닌지 이거 입증 서류가 뭔지 말이죠. 예. 이 경력 서류가 뭔지 이거 싹 다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도륙 과정에서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 해명과 소명 그리고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다. 예, 그리고 현행 법칙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사회적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곧 시민의 권리다. 이게 무슨 권리까지 갑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말을 더럽게 지저분하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할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1심에서 2년 법정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고 지금 이제 2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이 조국이가 본인이 이제 민주당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민주당 당선권 그 선곡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입성하는, 국회에 입성하는 이런 방식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조국이가 이준석이가 뺏지달라고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참 치사한 인간이다. 라고 제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 조광한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광한 전 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이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는데, 교육은요, 전북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 이제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말도 잘하고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력을 찾아봤습니다. 경력을 찾아봤더니 58년 전북 군산 태생이고, 그리고 이제 군산에서 나오고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종암초등학교, 중학교는 대광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용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외대 중국어과를 졸업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 선전국장 출신이고, DJ 때 행정관, 노무현 때 대통령실 청와대 비서관하고 부대변인실 했어요. 부대변인실이니까 말을 잘하죠. 예, 말을 잘해. 자, 그리고 동대문 갑에 출마했는데 낙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시로 이전을 했고, 이 안철수계와 같이 입당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2014년도에 남양주시장 예비 후보, 2016년도 총선 남양주시 갑 예비 후보로 도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양주시장에 당선이 됐다가, 이제 이재명이고 이제 뭐 싸우면서 이제 구속까지 됐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시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도 4월 달에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지금은 지난 9월 달에 우리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냐? 이 사람이 왜 이 국민의힘으로 전직을 했을까? 옮겼을까? 이런 것도 이 경력 관계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민주당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하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느슨하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이렇게 치밀한 이유는 권력의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과거 586 운동권들이. 자, 그리고 국민의힘 변화 가능성, 지금 현재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과감한 인재 영입이나 외연 확장 같은 유연성을 발휘하기에 민주당보다 더 역동적이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준석, 유승민과 같이 거침없이 비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물론 비판을 표출하는 방식은 아쉬움이 있고 어쨌건 생명력이 살아있다. 자,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과거 승리한 선거를 벤치마킹하라.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지금 박근혜 비대위를 내세우고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과감한 인재 영입을 한 거.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냐? 지금 야당한테 발목이 잡혀서 어렵지만 문제는 행정 독주보다는 민주당에 의한 의회 독주가 훨씬 더 심하다. 예. 자, 그리고 인요한 혁신은 지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굵직한 어젠다를 던지고 있고 이슈를 선점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자체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민당을 등지고 국민에 입당한 이유가 뭐냐?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남양주 시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잘못된 행태를 꾸준히 지적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내게 힘을 보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이재명의 편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불량 부품 때문에 궤도를 이탈했고 일탈된 진보가 전체적으로 흐를까 걱정이 돼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래서 보수는 궤도 자체가 유실됐고, 그래서 보수를 복원해서 좌우의 균형,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고 싶고 내년 총선에서도 보수가 실패하면 국가가 실패하게 된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요 마지막 인터뷰 내용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의
이 인터뷰 내용, 이게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요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수가 실패하면 국가가 실패한다는 말, 요거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야말로 단일 대우로 아주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만이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